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강의. 급조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선거가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선거가 와야만 들을 수 있는 4년에 한 번 오는 강의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좀 약해요. 부동산은 지방선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가 있는 4년에 한 번씩 또는 그 시기 때 강의를 해왔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부동산이 시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법령적으로 따지면 조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조례는 시의회, 구의회 여기서 이제 만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충북이라든가 청주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갖고 있는 법령 체계보다는 그 지역의 조례가 주차장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층짜리 집을 짓는다. 그래서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령에서는 10층짜리를 지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청주에 가면 8층밖에 못 짓고 평택에 가면 12층을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이게 강서구에 오면 좀 달라지고 또 강남구에 가면 달라져요. 그 이유는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빌딩 위에 이 대공포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비행기를 뭐 격추하기 위한 그 대공포가 건물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건물 꼭대기에 항상 잠궈 놨었어요. 열고 가면 이렇게 포대기로 뭐 씌워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거치면 대공포를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고도 제한의 문제가 있던 것들이죠. 대공포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그 높이를 짓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으니까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조례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조례가 바뀌는 시점이 있다. 조례가 바뀌는 시점이 바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1년 정도 안에 거의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매번 뭐 이렇게 법령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이 나는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법안을 제출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단체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석수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그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우리가 투표해봐서 알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뽑아서 누굴 뽑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장을 뽑을 줄 알아요. 시장은 누구인지 알겠는데 구의원이나 뭐 시의원 뭐 이런 거 못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두 명의 구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두 명의 구의원이 딱 둘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무투표가 됐어요. 그런 데도 많아요. 서울 지역에서도. 그 얘기는 내면 들어가는 거죠. 내면. 자, 그런데 이 구의원들은 주로 어떻게 뽑냐면 당을 보고 뽑습니다. 당을. 구의원이 뭐 홍길동이야 얘가 좋아서 뽑는 게 아니라 홍길동이 어느 당이야 그뭐 민주당이야 그 민주당을 뽑으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의석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과반이 결정이 돼요. 오늘의 핵심은 미리 이제 이렇게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지루할까 봐. 핵심은 뭐다? 핵심은 의회가 지금 변했다라는 건데 의회가 변하는 시점이 지난번과 이번이 다르다. 그 부분을 체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것들. 지방선거에서 일단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서울시장, 도지사들이 광역단체장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의원, 뭐 도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 구청장들, 이런 분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그 지역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과 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포인트와 문제점이 있다.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야 여기가 되고 안 되고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정책적 변화가 있거나 인물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장담하건대 4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러면 딱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묶였구나. 빨리 팔아야 되겠지. 이렇게 가든가. 내가 거기에 뭔가 개발하려고 사업이 준비 중인데 저 사람이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여튼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어, 누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좀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단계까지 어떤 거냐면 그 지역이 하나의 색깔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지역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스포를 하자면 충청권이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울이나 인천, 뭐 이제 경기도권까지는
방향성이 잡히는데 충청권이 이번에 그래서 좀 묘해요. 그래서 충청도가 이번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묘하고 아주 확실한 것들. 아주 확실한 거는 이제 전남하고 광주 통합시는 4년 동안 이제 길이 열렸죠. 돈이 엄청 들어가고 젠스당도 오고 뭐 구글도 가고 하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전라 광주 쪽에 있는 물건은 사야 된다 무조건. 사놓으면 한 3배 이상은 오르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충청권은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청권과 인접돼 있는 지역 중에서 특히 평택권역, 경기도인데 평택권역들은 반도체가 있지만 반도체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거. 지금 반도체가 아주 완성 단계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완성해야 되는 것들 여기 보고 나가기 때문에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게 5극 3측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 과정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부터가 열리는 이제 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열리는 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단기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서울시가 지금 시장이 연임된 상태인 거죠. 5선까지 했고 연임이 된 상태니까 정책적인 지속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정책들을 쭉 밀고 나갈 가능성? 그럴 때 과연 도시계획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문제인데 정원호 시장이 뭐 후보자가 됐으면 도시계획이 싹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고 오세훈 시장이 됐으니까 안 바뀌고 유지가 되니까 좋은 거냐? 이게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지막 선거거든요. 5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5선이지만 전체적으로 3선 연임이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은 3선 연임되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길이 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분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집으로 가든가 청와대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권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권을 간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갈 이 임기는 정책적인 임기보단 정치적인 임기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서울시에서 어떤 것들을 추진할까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되는 거고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운 건 정원호 후보자로 바뀌었으면 성동구 쪽 사람들이 시 쪽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날아가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자리가 유지된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 다 누굴 찍었겠다? 오세훈 시장 찍었겠다는 정책적 일관성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 표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로 포인트를 볼 건데 서울시 입장에서 먼저 본다면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먼저 속도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가치가 중요한 거냐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두 가지 패턴을 놨다. 서울이 바라보는 서울의 어떤 자산 가치 측면을 본다면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공공측의 측면에서는 빨리 공급하는 거 빨리 공급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은 그렇게 많이 안 따진다. 질은 어차피 지금 뭐 집 지어서 이상한 집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데 투표하는 개인들은 빨리가 아니라 내 거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당선돼 있는 그 구청 안에 있어도, 겉은 달라도 속은 같다는 거죠. 근데 겉은 색깔이 바뀌어도 속으로는, 다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게 잘 되길 바라는 거. 그래서 이 언밸런스하지만 목표는 같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5년, 4년 뒤에는 대선을 나가야 되는데 묘하게 1년 차이로 맞물려 있어요. 대선하고, 지방선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그때, 그때는 동시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그 표심, 지금의 표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역점을 줘야 되는 게 강북 쪽인 거죠. 강북에 그, 선거하기 전에 강북 2.0을 다시 냈고 서남권 대개조 2.0을 다시 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니까 서남권 쪽은 이미 손을 안 대도 되고 강북 쪽에 손을 대야 되는 표심밭으로 바뀌었더라. 그럼 과연 정치적인 측면이라면 강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정책적인 측면이라면 강남을 그대로 가야 돼요. 왜? 지금 제일 쉬운 게 강남 재건축이거든요. 거기는 다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그냥 해야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강북은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데, 강북 다듬어서 강남처럼 재건축을 만들려면 4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와, 이제 강북 좋아질 것 같아. 그럴까? 이게 물어보요. 4년 안에 가능할까? 근데 강남 쪽은 어떻게 돼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스타트하면 돼요. 그 유명한 게 잠실 우성 3단지 같은 경우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시작을 못 해. 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검토를 더 받아야 되거든. 이 재개발은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셉니다. 재건축은 시장의 역할이 센데 재개발은 국토부 역할이 되게 세요. 그래서 재개발이 커지는 강북 쪽은 시장이 아무리 밀어도 국토교통부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못 나가요.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나 그 재건축 안에 으쌰으쌰하고 인허가만 맡으면 그냥 올려요. 시공사 붙여고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하는 거라서. 근데 왜 재개발은 안 될까? 재개발도 자기가 지분 갖고 자기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도시구획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자,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자리에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재개발은 뭐예요? 그 자리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래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인데 거기는 그게 오래 걸린 이유가 내가 역세권 땅을 샀지만 나중에 집은 강변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재건축은 어떻게 돼요? 그 집원에 샀으면 밑에 층이냐 위층이냐 문제인 거야. 그리고 로열층 받으려고 하겠죠. 50층 받을 거냐 3층 받을 거냐 문제인 거야.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개발은 녹사평역 앞에 걸 샀는데 불광도 가까워요. 보광동 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몰라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추첨할 때 피박 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재개발 딱지를 살 때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재건축은 들어가기 전 단계 사업성이 되게 중요해요. 몇 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압구정 재건축할 때 35층이냐 50층에서 헷갈릴 때 거래가 안 됐다가 55층으로 올라간다 할 때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그리고 한남뉴타운이 3구역이 터지면서 그 조감도가 나오면서 딱지 거래가 활발했던 것. 이런 것들이 특성 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를 인허가를 해주는 그 단계 안에서 누구의 입김이 더 작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재개발은 국토부 쪽 입김이 훨씬 더 세고 재건축은 시장의 입김이 좀 세기 때문에 과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어디를 손을 먼저 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먼저 일단 붙었으니까 자기가 됐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강북 쪽부터 하겠다 그 얘기는 하는데 그럴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자, 이번 선거가 이렇게 끝났어요. 48.28%하고 49%면 이거는 뭐라고 해요?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다? 아, 이제 된 거죠. 그냥 된 거예요. 문제는 얘를 버렸잖아. 얘를 버리는 거잖아. 이게 됐고. 이 버리는 숫자가 어디냐 봤더니 지금 이렇게 왔어. 자, 잘 보시면 요 앞에 거. 강남 4구는 강아지 모양입니다. 강아지가 앞을 보고 달려가고 뒤에는 강아지가 땅을 보고 달려가고 마지막에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쫓아오는 개판인 거죠. 앞에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잘 보시면 뭐가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읽으셔야 돼. 왜 여기만 됐을까? 이 라인이 한강벨트 라인의 재건축 라인이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이 실패했던 한강 어, 버스 그죠? 그 사업이 이 라인인 거예요. 이렇게 마곡까지 딱 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 안에만 됐다는 거죠. 주로 남쪽만 됐죠. 북쪽 안 되고. 자, 요게 지금 당선된 건데 파란색과 이게 색깔별로 따지면 우선 구청장 구를 갖는 게 민주당이 15개, 국민의 10개를 갖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표를 받았을 때 이 정도 왔다는 얘기는 인구 밀도가 어디가 높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많다는 거죠. 특이한 거는 이게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양천까지. 근데 이 연결된 라인들의 이쪽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대표적으로 지금 잠실이 일로 옮겨오는 건데 우리 예전에 서울시 생활권계획 보면 이 가운데인 도심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뭘로 보냐면 날개로 봐갖고 하나는 잠실권역, 하나는 영등포권역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영등포 동쪽에 있다 해서 영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쪽만 활성화됐다가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왼쪽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 우리도 강남이다. 영등포 입장에서. 우리도 강남인데 왜 여기는 되고 우리는 안 돼? 근데 여기가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영등포하고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 특히 동작에서는 어디 흑석동 지역이 20억이 넘었어요. 84제곱미터가. 그 재건축이 됐고 자기들 반포라고 생각하고 이름도 반포로 지어요. 흑석동인데. 그리고 동작구에서 영등포구로 넘어가면 이미 신길동이 커졌어요. 그리고 여의도를 커지면서 지금 양평동 일대랑 그 일대가 다 바뀌죠. 또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재건축이 준비 중인 거고. 자, 양천구로 넘어가니까 양천구까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양천구 말고 목동 단지가 지금 다 스타트를 끊고 있고 제일 먼저 시작할 6단지가 이번에 스타트 끊기 전에 선거 끝나고 하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6단지가 제일 먼저 시작. 6단지 55층 올라갑니다. 6천 세대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목동은 거의 송파처럼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보는데 잘 보시면 이 양천구 끝자락에 있는 구청장이 재선됐어요. 이기재 구청장이고 그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그리고 요 위에 있던 도봉구가 왼팔이었는데 왼팔은 날라갔어. 그러니까 팔없는 둘째 누나처럼 된 거야. 그래서 날라갔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다 시류가 연관돼 있어요. 왜 모자무사에서 팔 없는 둘째 누나가 나왔겠어요? 왼팔이 날라갔어요. 오른팔만 남았는데 재선이 됐어요. 이기재 구청장은 도시계획 전문가고 그리고 아마
이 이제 다음 3선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3선 될 때 오세훈 씨가 나가니까 같이 아마 이제 내각에 입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 정도나.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들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구도가 났는데, 보시면, 음, 서울의 표심은, 지금을 원했다, 지금. 윈나우라고. 우리 야구할 때, FA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 당장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데려가요. 어린애들 데려와서 키우지 않고, 한 100억짜리 줘서 강백호 데려오고, 막 이런 느낌인 거야. 올해 우승해야 돼, 올해. 올해 우승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데려오는 거죠. 서울의 표심은 정원호 시장이 얘기했던, 정원호 후보자가 얘기했던 성동구처럼 만들겠다. 그 너무 멀다는 거야. 그 관악구나 금천구 입장에서 보면 성동구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인데, 나머지 그 관광 한경변에 있는 사람은 성동구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지금 집만 올려줘도 돼.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이런 느낌들 있죠. 강남 3구가 압구정, 잠실, 반포 초대형 재건축 사업인 거고,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여의도의 재건축, 양천 재건축, 강동 성내 재개발, 광진구, 구이동 자양동 정비사업. 여기 전부 다 이미 그 자리에서 올리는 애들인 거예요. 뭐 섞어서 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있는 거야. 내 자리의 가치를. 입지 가치가 확실한 지역들에서는 남을 안 봐.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 앞으로 어떻게 잘 살고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좀 더 잘 살게 그냥 바로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표심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재건축 재개발이 단순한 개발 사업, 지역을 개발하는 강북처럼 막 섞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미래 생활 환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뭔가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니 나는 이거 바로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의 표심인 거죠. 자,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실제 다른 것들이 나와요.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속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러면 속도를 빨리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정부 입장만 따라도 공급이 빨리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정부에서의 속도는 앞에 공공이 붙습니다. 공공. 공공이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이. 그래서 재건축 대선 당시부터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공공성을 항상 붙이죠. 공공성에 더하기 뭐가 들어오냐면 기부 체납이 들어오고 그 기부 체납에 또 포함돼서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가 개발했을 때 개발이 환수 조치가 들어오죠. 그런 모든 것들은 합의 사항이 돼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합의가 되면 빨리 한다는 앞에가 전제가 돼 있어요. 근데 기부 체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은 내 돈을 내는 게임인 거야. 재개발은 본인들이 돈을 안 내도 돼요. 일부 돈 낼 때를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면적에서 여기를 공공재개발로 하겠다 그러면 아예 공공성을 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평가를 합니다. 재건축은 거기서 다섯 채는 내놔 이거예요. 다섯 채는. 열 채는 내놔 이거기 때문에 조합원 돈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셈인 거죠. 그러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생돈 나가는데 그 합의해 줄 일이 없죠. 그러면 다섯 채 내놓을 테니까 10층 더 올려줘.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올려주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그런 걸 조금 봐주기는 하나 어쨌든 정부에서 생각하는 속도와 실제 표심의 속도는 다르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 사업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정부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내용들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결국은 공공정비사업 인센티브가 핵심이 될 것이다. 뭔가를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많이 봐왔다는 거죠. 이런 정부의 속도로는 유지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 그 많은 그 학습을 좀 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공의 속도가 민간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울은 어떤 공급이 필요하다? 민간 공급이 필요하다. 우린 공공이 필요 없어. 그 이 민간 공급이라는 윈나우의 개념은 민간 공급이 공급하려면 그냥 시공사한테 맡겨. 민간이 좀 했으면 좋겠어. 공공은 안 돌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렇게 정부가 공공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이게 3대장이죠. 재개발인데 공공, 재건축인데 공공, 그리고 이제 하나 도심복합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사업성 문제, 복잡한 절차,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인 거예요. 이번 정부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어요. 이거 전부 다 옛날에 인허가를 빨리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허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 정부는 착공으로 바꿨어요. 자, 착공으로 바꾸니까 이 착공이 갖고 있는 힘은 땅 파겠다, 시작하겠다. 착공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분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공 심의가 들어갈 때 분양 심의가 같이 들어가요. 결국은 집의 주인이 생긴 거죠. 인허가는 집이 누군지 몰라. 일단 이거를 하라고 사업을 허가해 준 건데 착공까지 가면 집의 주인이 생겨요.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세대수가 정해지고 누가 들어올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다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문제는 착공됐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준공이 안 되죠. 응. 준공은 집을 눈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3년 정도 걸렸는데 예전에는 3년 걸렸어요. 지금은 5년 이상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왜? 준공되다가 중간에 다치기도 하고 물이 차기도 하고 철근을 빼먹기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지하철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하니까 또 일을 8시간 이상 하면 안 되고 혹서기엔 쉬어야 되고 그리고 노란 봉투 내면 멈춰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플러스 2년이 더 생긴 거야. 그러면 착공은 되는데 준공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는 거죠. 자, 인허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준공이 아니라 착공까지만 빨리 가면 됐었는데 지금 착공을 해도 준공이 멀기 때문에 예를 내면 여기까지 10년 걸려요. 왜? 인허가 내고 2년 안에만 착공하면 되는데 착공할 때 2년이 안 되면 2년 더 연장,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인허가 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뭐가 오르는 거예요? 착공한다는 소리는 들리니까 땅값만 올라. 그 땅값이 오르니까 나중에 3년 정도 인허가 1년 밀려서 3년 마지막에 착공하게 되면 3년 전에 샀던 땅값이 엄청 올라서 그 땅을 갖고 있는 이 땅 주인 시행사는 한 푼도 안 내고 그 땅을 대출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야. 지금의 PF나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해요? 그 땅 다 내놔라. 못 내놓겠다. 그러면 세금 내라. 이게 우리가 법인 보유세 문제가 7월 달부터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법인 보유세를 내려면 법인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토지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인세를 다 걷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토지 전수조사는 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하죠. 플러스 개인도 하게 되면 개인은 개인 땅을 작용하지 않는 농지부터 해야 되니까 또 7월 달에 개인 농지 전수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건 다 뭐의 관계다? 보유세의 관계다. 그런데 어떻게든 내놔야 되는 땅을. 그 땅을 내놓으면 착공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착공 의지는 땅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던 좋은 땅 내놔. 우리가 할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내놔야 착공이 돼. 걔네들은 내놔야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왜? 땅은 오르니까. 그 오르면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세금을 내려면 세금 낼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자기가 버는 게 없으면 이자를 낼 감당할 게 없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가 올라가요? 금리도 같이 올려요. 그래서 그렇죠.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금리가 올리니까 야, 그 돈 내고 그거 갖고 있는 게 파는 게 낫지 않아? 그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안 사죠. 누가 사는 거야? LH가 사줍니다. LH가 사주고 LH는 다시 도 누구한테 줘요? 판 사람한테 줘서 네가 다시 시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조인 거야, 이 구조. 이 구조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자, 이게 속도가 빨라요? 절대 빠를 수가 없어. 자,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 위험하다. 지금 상태가. 자, 그러니까 거기서 정부의 공급 방향과 속도에 내재된 한계가 있다.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원 방안이 나올까? 다음 달에 내놓은,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가 내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7월 1일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 기간이기 때문에 자, 내놓는데 나라에서 직접 지금 국토부 장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통령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공공정비 사업을 감안할 때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용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는다. 왜? 지금 1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실제 일은 6개월 정도 했고 올해 앞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고 진짜 일을 언제 하는 거야? 내년부터 해요. 내년부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일을 하려면 월급을 줘야 돼. 공무원들한테. 근데 작년에 6월 달까지는 누구 돈으로 했냐면 그 전 정부가 펴낸 예산안으로 한 거야. 우리 예산안 2월 하잖아. 내년에 쓸 거 지금부터 만들자. 그 지금 만든 건 내년에 쓰는 거니까 작년에 6월 달에 정부가 바뀌면서 들어왔을 때 그때 나왔던 돈들은 그 전 정부에서 내는 거야. 그럼 올해 누가 해?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쓸 거니까 이제 내가 진짜 내 생각대로 뭐 돈을 쓰는 건 언제부터다? 내년부터다. 내년부터다.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을 짠 걸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는 돈은 누구 돈인 거예요? 그 전 정부가 했던 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써도 된다? 막 써도 된다. 그래서 막 부리는 거예요. 추경 예산이랑 다 이런 것들도 회계 연도가 어디에 자기 회계 연도가 아니잖아요. 작년 회계 연도를 올해 반영하는 거니까 올해 회계 연도 내년에 갈 때 반쪽짜리 회계잖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가을에 쓰는 거야, 가을에. 그 돈을 받은 지자체 단체장도 이제 7월부터 돈을 쓰겠죠. 그게 7월에 돈이 좀 많이 풀려요.
돈이 많이 풀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나오는 건데 유동성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왜?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어떻게든 자산이 올라가겠구나.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재건축을 터트리면 더 쏠리겠죠.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하이닉스에도 나오는데 세금도 나오면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전에 이미 세금을 썼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상반기에 한 거죠. 하반기 때는 추경 안 하고 기다릴 것 같은데 아마 할 것도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속도가 늦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공급 방향과 속도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공공이라고 빨리 할 것 같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공공은 나갈 수가 없고 또 하나 기존에 있는 정치인이 이 리더가 됐을 때는 합의 없이도 해요. 왜? 그래놓고 뭐라면 정치적 책임 내가 지겠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행정가들은 어떻게 한다? 행정가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적으로 평가받아.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안 내면 실적 평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와서 바뀐 게 뭐 있어요? 국무회의를 생방송을 하자. 생방송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했어요? 왜 안 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과가 나와줘야 돼. 나오는 공무원은 칭찬받고 안 나오는 공무원은 욕먹으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속도가 안 나와. 왜?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경기나 인천,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시급한 지역은 도심 복합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의 대다수는 민간 재건축으로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민간 사업을 간다. 민간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는 누구 쪽이다? 오세훈 쪽이다. 그 정부는 국토부 쪽에서는 외곽은 자기들이 하겠다. 근데 외곽이라는 얘기는 입지가 안 좋은 곳이 많죠. 입지가 안 좋은 곳이고 또 외곽 쪽에서는 누가 해야 되냐면 서울 안에서는 이런 사업을 누가 해요? LH도 하지만 주로 누가 한다? SH공사가 하죠. 외곽에서 누가 해요? GH공사가 하죠.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 또 경기도지사 할 때 GH공사가 이재명 정부의 그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분리되고 있다는 거, 분리되고 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때 재개발과 재건축은 지금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분리되고 있다. 그럼 어디가 빠르냐? 이쪽이 훨씬 더 빠르고 지역은 어디가 빠르나? 강남 쪽이 더 빠르다. 실제 지금 80몇 군데 중에 40몇 군데 재건축이 바로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 다 강남 3구하고 강동에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스타트를 끊어도 거기들은 되는 거지. 되는 사업들은 거기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강북 점성시대다라고 해서 강북을 할 것 같지만 올해 안에 못한다. 올해 안에 못한다. 내년에 돼야 되는데, 자, 내년에, 아까 내년에 되면 누구 예산으로 쓰는 거야? 서울시 예산도 쓰지만 국토부 예산이 들어와야 돼요. 왜? 광역자치단체장의 예산과 광역도시 예산과 국가 예산이 섞여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국가 예산이 늦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계획서를 쓸 때 예산안이 펑크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까? 예전에 그런 사업 때문에 문제가 많았을 때 했던 유명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박원순 시장이 했던 서울시 재정사업인 거예요. 재정사업보다 서울시가 그냥 자기 돈 다 내는 거야. 나는 국토부 돈 안 받아. 그냥 우리가 우리 돈 갖고 할게. 이게 서울시 재정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발표가 났죠. 갑자기 되자마자 뭐 했어요? 뭐 강북 횡단선 막 이거 막 하겠다. 그거 뭐예요? 그게 서울시 재정사업인 거예요. 그거는 국토부 연결 안 받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말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 다 어디 있어요? 강북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 마지막 하나는 강남이죠. 강서 쪽에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내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재정을 합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보면 서울의 앞으로 미래는 좀 암울하다. 암울하다.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는 강북 정선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보시면 성장 잠재권 용도 승인, 사전협상제 확대, 강북형 역세권 사업, 도심 복합개발 특혜, 사업성 보존개수 도입, 뭐 고도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규제가 많은데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게 신통기획하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중에 신통기획에 속하는 거예요. 신속통합기획을 하려면 규제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이 규제는 전부 다 강남 쪽은 필요가 없어요. 중심상업지구가 많고 이미 다 자기 자체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다 어디 포함되는 거야? 재개발에 포함돼요. 강북은 재건축보다 재개발 쪽이 많아요. 재개발 쪽은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와. 강남은 없어도 사업성이 나와요. 이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뭐 이런 것도 장기전태, 미리 내 집, 뭐 역세권 다 이걸 할 수 있다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시가 이 언밸런스한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북 정선시대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오 시장의 공약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정부,
나왔죠. 시의회 협력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된다? 아, 자치단체장을 하고 싶은데, 예를 대통령은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법안을 못 만들어. 그래서 가끔 여당이,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여당 불러다가 뭐라고 하잖아, 밥 먹으면서. 아니, 내가 그 노란봉투법 낸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돼? 얘기를 하면 밥 먹으면서 웃고 사진 찍고 다음날 가면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 국회가 만약에 야당이 전부 다 다수당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당에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허락받아야 되죠. 또 밥 먹으면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정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되면 야당 당대표가 힘이 센 거죠. 그게 맞아. 예전에 이제 홍준표였다. 홍준표 센 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국회는 다 여당으로 돼 있고, 정부도 여당으로 돼 있으니까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꿈꿨던 것보다 다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회도 시키면 일하고, 밑에도 시키면 일하는 거야. 그런데 뭘 뺏겼어요? 1,000만 명을 뺏겼죠. 5,800만 명 중 1,000만 명을 뺏겼어요. 그 1,300만을 갖고는 왔으나 제일 중요한 1,000만 명. 그 1,000만 명이 뭐야? 그 1,000만 명의 재산이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80%니까 돈에서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1,000만 명에 또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 강남 3구를 4구를 따지면 서울시 전체 80%니까 이게 게임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자마자 했던 얘기가 이겼으나 졌다. 왠지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은 느낌은 뭘까? 뭐 이런 느낌들이. 그래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이런 정치 지형에서는 어디를 먹느냐의 게임인 거죠. 근데 서울을 놓쳤다는 얘기는 그 48%, 그 0. 몇 프로지만 그걸 놓쳤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정책 변화에 힘이 이제 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의식을 한 거죠. 자기 표가 강북 쪽에 많이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깐다는 얘기는 이제 걱정하지 마. 죽은 표, 사표라고 하죠, 죽은 표. 죽은 표들 죽지 않았어. 내가 다 살릴 거야. 강북을 내놨어. 그 사람들이, 야, 그래도 오세훈이 해서 다행이다. 왜? 이거 해준다니까. 그런데 보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막 강북을 막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강북에서도 되는 데가 있다. 강 끝에 보면 되는 데가 나와. 그래서 그런 데만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는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딱 되고 나서 바로 간부회의를 합니다. 간부회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속통합 2.0에서 쾌속통합이야. 쾌속통합. 정원호 시장이 이거를 착착 개발이라고 그러고 착착 개발하겠다 했는데, 자기는 신통 넘어서 쾌속통합. 이제는 신속통합은 했어. 규제는 끝냈으니까. 어떻게 빨리 하겠다, 빨리. 그래서 쾌속통합으로 이름을 지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 구성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 동시에 간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뭐에 연결되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이 하는 재건축은 이미 여기에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얘 8만 5천 호의 규모의 핵심 전략은 이 재밌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 특이한 게 나와요. 3년 안에 착공하겠다. 자, 3년이면 언제예요? 임기가 4년인데. 그죠? 시장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4년인데 3년 안에, 3년 안에 착공하겠다. 그럼 언제 착공하겠다? 2년 11개월 정도 가면 땅을 하나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땅을 파면 걔가 준공되려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거를 연속성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니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오세훈 시장이 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행정가로서 그냥 서울시장에서 오선하고 뼈를 묻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발판으로 다음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되면 나는 치적이 쌓아지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강북을 개발해서 막 잘 살게 만드는 것보다 아마도 다음을 위한 발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척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빨리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그걸 뿌리치면서 안 돼, 빨리 해야 돼라고 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지. 천천히 가면 돼요. 그래도 어디는 승부 나니까 강남은 나니까. 강남은 다 하니까 지금 이미 다 왔어요. 그리고 실적은 나오는 거야. 이미 돼 있는 데는 올라가면 되고 나머지 강북은 천천히 해도 나중에 착공만 하면 되니까 그걸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뽑아줘야 되겠지, 또. 그런 부분들이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지금은 사실상 착공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 하나 뭐냐면 땅만 파면 된다는 건데, 땅은 인허가의 문제인데, 인허가는 서울시에 있으니까 강북을 개발한 다음에 서울시 인허가 내주면 그만인 건데, 집이 부족해서 지금 인허가 내준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대줄 은행이 없어요. PF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공을 3년 안에 하겠다는 얘기는 어차피 1, 2년 안에 착공이 불가하다는 얘기인 거야. 서울시에 1, 2년에 착공이 불가하고 나올 수 있는 집은 강남의 재건축밖에 없으면
내용은 뻔한 거죠. 오를 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뭐가 늘어요? 청약이 다시 늘어요. 청약 하늘래. 왜? 그 비싸 보이는데 또 뭘 없애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아직까지는 안 없어졌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남아있는 아파트에 남아있잖아요. 걔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집이 강북에서는 재건축으로 나오려면 재개발을 거친 재건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나와요. 그 자리에서 짓는 건 안 나와. 그 자리에 짓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 6월 달을 기다렸다가 이달에 엄청나게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에 몇 개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날라가죠. 딱 보니까 알겠는 거, 아, 안 나오는 거. 이게 마지막 물량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이럴지언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구청들은 어떨 거냐. 서울을 25개 자치구를 하나로 보는 서울시장이 색깔이 정해졌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나머지들은 기존에 있던 8대와 9대가 지금 권력적이 바뀌었다. 그전에 있던 건 지금 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핵심보다 그럼 똑같아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 우리 양천구에서 계속 이거 할 건데 할 수 있느냐. 서초구는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가야 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시장이 바뀌었는데 구청장이 그대로 있거나 구청장과 시장이 다르면 서로 뭐예요? 다른 사람끼리 같은 배를 탄 거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죠. 같이 가려면 민생을 위해서는 색깔이 필요 없어. 같이 가는 거야. 이걸 뭐야? 재건축을 한다면 뭐 우리도 재건축하는 게 좋은데 뭐 내가 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재건축하는 게 낫지. 이런 거와 실리냐 아니지. 나도 다음에 재선하려면 이걸 잡아야지.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볼 게 지방선거가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거. 여기와 똑같은 입지로 서울시장은 뭐만 빠졌어요? 서울은 요거만 빠졌어요. 자, 요거 합치면 강아지가 들려가죠. 근데 강아지가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어. 중간에 없어졌어, 강아지가. 앞은 날아가고. 똑같잖아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데 가운데만 피었어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뽑아준 라인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거기를 일을 시키려는 또는 돈을 지원해 주려는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뭔가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주려고 서울시에서 뭘 해줄 때 어디가 비었어요? 두 군데가 비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동작하고 영등포가 비었어요. 근데 동작하고 영등포는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거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은 뭐예요? 영등포는 어떤 지역인 거예요? 영등포는 영등포 전체 3분의 1이 중공업 지역이고 올리면 50층을 다 올릴 수 있는 데라서 특히 여의도를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할법원이 남부지방법원이라 국회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영등포는 먹었어야 되는데 영등포를 뺏겼어요. 그리고 동작구는 원래 전통적인 야당 쪽인데 누가 올라갔냐면 욕먹었던 류삼영이 올라갔어요. 류삼영 청장, 전 청장. 그 항명했던 청장이 나경원과 싸우다 떨어졌다가 이번에 구청장으로 됐어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느냐?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면 누가 싫어해요? 오세훈 시장이 싫어하지. 왜? 아직도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수사를 할 게 많잖아,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싫어해요. 또 어디? 강서구는 또 누구예요? 강서구는 원래 김태우였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여긴 또 진교훈이라는 경찰청 출신이 들어가 있어요. 마곡을 자 동작하고 영등포와 마곡을 경찰 출신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 고립되어 있는 양천 하나를 어떻게 돼요? 키워야 돼, 키워야 돼. 그래서 양천은 이기재를 밀었습니다. 양천의 모든 단지들이 다 이기재를 밀었어.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여당이 아니 이제 야당이 된 거죠.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패턴이 이 패턴으로 온다라고 목동 사람들 믿고 있는 거죠. 목동의 자존심. 14단지까지 모든 재건축. 15,000세대 이상이 나와, 5만 세대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당이야. 시장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강북 전성시대라고 했죠. 강북 전성시대를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강북 전성시대 보니까 강북에 유일하게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광진구, 광진구. 그리고 용산구. 여기는 누구나 성향이 이쪽 성향인 걸 알기 때문에. 광진구는 원래 오세훈 시장 집이 광진구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진구는. 그리고 밑에 중구. 중구는 이게 애매해졌죠. 왜? 기존에는 막 마찰이 있었는데 중구 뭐가 들어요? 세운상가가 중구에 있잖아요. 문화재청하고 이제 국가유산청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이제 힘이 생겼죠. 종묘를 바라보면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까 재개발은 뭐 한다? 재개발은 고도 높인다 그랬죠.
땡큐죠. 아,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왕을 굽어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서울시 생활권 계획안에 보면 동부권 개발이 있어요. 동부권 개발. 그게 강북 2.0에 해당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권 개발 시작점은 성동구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뭐 동대문구, 성북구, 노도강, 그리고 여기. 자, 이게 뭐예요, 다? 동부권이야. 그 동부권은 자기를 아무도 찍지 않았거든. 동부권은 구청장이 다 달라. 근데 강북 2.0이야. 자, 앞에 강북 2.0이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서 강북부터 하겠습니다 했는데 구청장이 하나도 자기 편이 아닌 거죠. 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어떤 식으로 가능해? 아까 말한 어떤 식으로? 시장 입장에서 불가능한데 구청장 입장에서 가능할 수 있어. 왜? 나만 바꾸면 돼. 어떻게? 나는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위한다면 제가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뭘 해요? 재건축을 해요. 특히 어디? 여기. 도봉구. 도봉구에 뭐가 있습니까? 도봉구 창동. 창동 주공단지들 있죠. 근데 도봉구는 지난번이 야당 쪽이었어요. 오원석 구청장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김재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고 국회의원 아직 안 바뀌었고 오세훈이 있어. 여기가 오른팔이다. 왼팔이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날아갔는데 이분도 좋아해, 재건축을. 왜? 여기는 누굴 보니까 양천구로 바라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또 뭘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일자리를 갖다 놨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 될 줄 알고. 그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를 넣어줘야 되게 청년 일자리 다 갖다 부었어요. 서울대 병원도 갖다 부어놓고 바이오 센터도 부어놓고 다 갖다 부었는데 구청장이 바뀌었어. 아, 묘하죠. 그 서울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최전선인데 이 강북 2.0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건축을 막 진다 이게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지금의 가장 큰 집값이 오르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지금은 직주근접이다. 직주근접. 교통 아니에요, 교통. 교통은 직주근접이 안 되는 지역을 광역으로 연결했는데 지금 철근 안 되고 뭐 이래갖고 뭐 동탄이가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안 되면 어떻게 돼? 그쪽에다가 기업을 보내면 돼. 그죠? 그래서 강북으로 기업을 보내는데 어디가 제일 좋아요? 창동이 제일 좋다. 왜? 중심 지역이고 거점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글로 일자리를 보내려는데 구청장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천천히 보낸다. 천천히. 천천히. 자,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좋은 신호죠. 왜? 창동주공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적어졌어요. 하지만 구청장 입장에선 이때가 일할 때인 거죠. 재건축 으쌰으쌰 해볼 때인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누가 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뭐 하느냐? 예산 다운하니까 도보구가 조금 더 클 가능성들이 높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8대 9대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일 게 나오죠. 원래 구로와 아이고 원래 구로와 원래 구로와 여기 강서는 처음에 이랬어요. 근데 중간에 강서구청장은 무슨 뭐 사건 때문에 날라갔고 진교훈 씨가 새로 들어왔죠. 중간에 들어왔어요. 보궐로 들어왔어요. 구로구는 어때? 구로구는 국민의힘 쪽이었는데 중간에 구로구청장이 주식이 너무 많았어.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됐대. 그랬더니 나 그럼 구청장 안 할래. 그래서 구청장을 버렸어요. 그게 되게 웃기죠. 돈이 몇백억 된가 있어요. 재산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주식을 백지신탁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버렸어요. 구청장 안에. 그리고 재보고를 해서 여기를 누가 온 거예요? 구로구청장이 이게 들어와갖고 이 둘은 그때부터 그래서 재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였지만 중간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 라인이 다 날아갔죠. 종로, 서대문, 마포 라인 날아갔죠. 그리고 도봉 날아갔고 동대문 날아갔어요. 동대문 있다가 동대문 우리가 또 기대장님이 잘 아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근데 이 동대문만 있었어도 강북 2.0을 하기 좋았죠. 동대문과 여기 도봉이 있었기 때문에 강북 2.0을 했던 거예요. 왜? 여기가 시작점이고 동대문구에 뭐가 있어요? 우리 저쪽에 청량리 쪽이랑 다 이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 개발이 이때 많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기동 개발 또 요즘에 뭐 있어요? 재개발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많이 남아있는 용두 재개발이 남아있고 용답동 답심 재개발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조밀조밀한 재개발들은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이게 바뀌었어 이렇게. 그럼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했던 거 이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왜? 내 색깔이 없잖아. 해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다시 정면 재검토가 들어가. 이게 위험해요. 재건축은 안 들어가.
그거는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하고 허락만 받고 시공사 붙여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재개발은 구청장이 면밀하게 따져보고 다 해서 그래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전면 보류죠. 전면 보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럴 때 누가 나와요? 이렇게 바뀌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대위가 나오지. 왜?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반대쪽 의견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비대위가 나와. 그래서 이게 바뀐 다음에 7, 8월 달에 가시면 동의서 다시 거들어 다녀. 비대위가. 이게 핵심인 거야. 중개업 하시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좋아요. 막 블로그 막 썼는데 다음부터 아무도 안 들어와. 왜 거래가 안 되지? 비대위가 들어오니까. 이게 묶이는 거예요. 지분을 샀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진척이 많이 됐을 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앞뒤로는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많이 사셨어. 특히 뭘 많이 사셨어요? 모아타운을 또 이렇게 많이 사셨어. 모아타운은 후보지만 많지. 모아타운 얘기 나와야 지금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그죠?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모아타운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 모아타운은 안 돼요. 어디만 된다? 시범단지 면목동만 돼요. 거기는 이미 저질러 놔서 수습이 안 돼서 하는 거야. 수습이 안 돼서.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신통기획으로 해야 되고 쾌속 통합으로 하는 거야. 모아타운은 어떤 의미예요? 약간 지역 재건축 사업인 거야. 소규모 지역 재건축.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나 후보지인데 내가 해줬잖아. 알아서 좀 해갖고 결과를 갖고 와. 그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모아타운 결과는 구청장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통해서 서울시에 보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가 바뀌면 워우워 하는 거야. 워우워. 내가 좀 보고 올려야지. 바로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 바뀌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안 바뀐 것 중에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어디 있어요? 강서구. 그리고 동대문구 바뀌었으니까 애매하잖아요. 성동구 남아있고. 중랑 괜찮죠? 면목동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요 세 개 라인 싹 바뀌었어요. 종로부터 서대문, 마포 이렇게 싹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어렵죠. 부가연 뉴타운 뭐 이런데 완성된 거 말고 지금 들어가는 막 있어요. 그런 집들. 아직도 있는 그런 데는 어려워요. 왜?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자, 중개업 개업하면 어디로 해야 돼요? 나오잖아, 팍. 그죠? 그러니 모르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내 행정구역 관할이잖아, 여기가. 이 행정구역 관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잘 됐는데, 헤드가 바뀌었어. 내가 거기다가 사업자를 냈어.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거래가 안 돼. 그리고 갑자기 전수조사 나와. 왜? 집값을 올리는 담합하는 중개사들을 전수조사하겠다. 이게 나오면 문 닫아야 돼. 위험하죠. 그런데 어디? 삼선 되는 것도 있어. 은평. 이런 데는 돼요. 구산동. 그다음에 대조동, 은평구 쪽 대표적인 에, 어디죠?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뒤쪽에 GTX 서 있는 그 지역들이죠. 연신내, 북한산 힐스테이트 밑에 연신내 쪽 이번에 아파트 새로 들어오잖아요. 평지에 그런 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명리 보는 데에서 질문이 들어왔어. 어, 북한산 쪽에 그 연신내 쪽에는 그 아파트하고 그리고 성북동에 있는 아니 종로구 쪽 뒤쪽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예전 쌍용 아파트 재건축한 게 있어요. 거기 두 군데를 나왔어. 둘 중에 어디가 더 자산 가치가 좋을까? 내기를 이게 뭐 물어본 거야. 둘 중에 어디를 택하면 가치가 높겠습니까?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종로가 좋잖아. 이거 윤평구 몰고 잘못 생각한 거죠. 왜? 낙산 쪽은 병풍처럼 바위가 둘러져 있어갖고 우리가 보문역 올라가는 그쪽인 거야. 거기는 진출입이 약해요. 그래서 거기만 올라와.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면 나오진 못해.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이 살기엔 좋아. 오르막길이어서 다리 힘 좋아지고 막 걸어 다니면 좋아. 젊은 사람 살기는 어려워. 애들 이렇게 이거 밀고 다니기 어렵고 이런데. 은평구 쪽은 어떻게 돼? 은평 쪽은 지대가 낮아요. 넓고 그리고 역들이 회전율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진출할 때가 많아지죠. 그런 쪽은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 그리고 거기에 저평가돼 있어 이쪽보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 풍수적인 영향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평구는 삼선이에요, 삼선, 구청장이. 삼선 구청장은 다음부터 구청장 못해. 그죠? 근데 우리가 봐. 김미경 구청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 이게 뭐예요? 삼선 끝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있어야 삼선 끝나면 뭐 국회의원을 나간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박주민 의원 이렇게 되면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에서 경선에 떨어지니까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막 나가잖아. 그게 누구야? 여기잖아. 지역구가 은평구잖아요. 만약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정원호가 박주민이 됐으면 뒤집힐 수 있어요. 이게 묘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요. 거기에 올라와 있어. 그 사람이 은평구 쪽인 거예요. 은평구는 박주민은 유명한데 김미경 국정장은 유명하지 않지만 삼선이야. 삼선이면 12년 동안 구청장 한 거야. 12년. 이번에 앞으로 4년을 더 해요. 그럼 4년 끝나고 나와야 돼. 그 갈 데가 없잖아.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고 이름이 유명하지 않으면 재단 같은 데 가요.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분은 여기서 뭘 하고 싶어요? 마무리를 잘 짓고 싶어요. 더 크게 뭘 갈 생각이 없어. 삼선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들을 다듬어.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뭐다? 인구를 늘리는 작업을 해요. 인구를 늘리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기반시설 작업이다. 그래서 예산한테 따올 때 은평구 쪽이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떤 게 제일 많이 와? 전세가 많이 온다. 그 지금 전세가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 그러면 양타 치면 얼마 나와?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를 노려야 되는 거야. 우리 집이 영등포예요. 영등포에서 개업해요? 일로 가. 가깝잖아. 그렇잖아요. 요즘에 나오잖아. 현장. 렌트해. 싸잖아. 이런 똑같은 거야.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이 구조가 다른 거야.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행정 밑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 관계성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광고 하나를 내도 허락을 해주는 구청이 있고 안 해주는 구청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입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집에 점포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점포를 냈을 때 내 사업하는 내 관할 구역의 사업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취급하는지가 중요해. 동대문구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은평구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돼. 이거에 따라서 일을 하기에 편한지 안 하는지가 있는 거야. 제가 동대문구청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동대문구청은 유연해 되게 유연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좀 달면 아니 하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빨간색으로 바뀌고 안 유연해졌어.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유연해지겠죠. 그런데 사업이 다르잖아. 재개발 사업들이 이럴 때 치열했거든요 지금. 여기도 또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우리 보지도 않아, 그죠? 보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광진. 광진은 지금 동시에 진행됐어요. 그리고 성동을 못 먹었어.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끝나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간다. 집에 가거나 청와대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가더라도 뭐 하나 막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딜 막아놔야 돼요? 광진을 막아놔야 되겠죠. 광진을 계속 국회의원도 여당한테 뺏겼으니까. 광진구를 막아놓는데 광진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양동이다. 그래서 자양동 재개발이 이 성수동 대비로 많이 들어온 이유는 자양동에 유일하게 없는 게 뭐예요? 지하철이 촘촘하지 않아. 그렇죠? 자양동이. 대신 뭐는 있어요? 고도 제한은 풀렸어요. 워커리나 이런 지역비에 다 풀렸어요. 그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죠. 광진구 자양동이 뜨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2년 차야. 2년 차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임 또 해야 돼. 삼성까지 가야 돼. 왜? 김경호 이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이분 대선 가? 못 가지. 구청장에서 서울시장 나와? 못 나와. 이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적을 내야 돼. 실적을. 자양동은 가장 큰 실적이 뭐예요? 빌라만 천지야. 빌라만 천지. 핵심 지역이 빌라만 천지인데 옆에 성수동은 장난 아니야. 정원호 구청장이 해놓은 거. 그러니까 늘 비교당해요. 광진구가 뭐가 아쉬워? 성동구에 밀리냐? 그 광진구는 어떻게 돼? 뭐가 있어요? 광진구. 건대도 있어. 부동산 학과 엄청 세. 그런데 다 빌라만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광진구가 커진다. 자, 서대문구, 은평구 쪽이라든가, 그리고 광진 라인과 강서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투자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 아까 말한 구로구나 강서도 반쪽짜리로 보궐 들어왔다가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이 처음이자 두 번째보다 처음인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뭘 써보지 못했겠지. 근데 강서에서는 뭘 끼고 있어요? 마곡을 끼고 있죠, 마곡을. 이 마곡은 목동의 대체제예요. 그 목동이 재건축 들어가 마곡을 넘어오니까 너무 좋아져. 근데 뭐야? 요만큼 잘라야 돼. 여기 뭐다? 화곡동. 거기는 안 된다. 화곡동은 자르면 마곡만 된다. 그래서 마곡이 지금 LG 들어오고 뭐 들어오면서 엄청 커지면서 제일 좋은 이유는 뭐가 된다? 직주 근접이 된다. 직주 근접이. 마곡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 출퇴근 안 합니다. 마곡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게 많아졌어요. 직주 근접이 돼요. 그래서 마곡의 전세값이 엄청 오르지만 대부분 다 상장 기업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기업에서 해줘. 1.5%로. 1%로 해줘, 1%로. 그래, 너무 싸죠. LG 주변에 뭐 이런 다 그렇게 해줘요. 자, 그러니까 마곡이 좀 편하게 가는. 마곡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가가 답이었어. 근데 상가는 원래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이 뭐가 나와요? 공급이 안 되니까 상가를
주거로 바꾸게 하는 용도 변경이 나오죠. 용도 변경이 최적화되어 있는 곳은 어디다? 다곡이다. 다 오피스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는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경매로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초단체장들이 이 선거뿐만 아니라 중간에 모두 있다. 연임되거나 뭐 삼선 가거나 이럴 때 지속성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됐다 하지 말고 일부러 이걸 해놓은 이유는 두 번째 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선이 제일 중요해요. 재선은 성과를 내야 되는 기간인 거고 이 재선이 같은 시장이면 상관없는데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떨떠름하겠지만 지금 시즌이 어디를 간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 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구청장들도 마음이 썩음썩음해요. 정부 말은 듣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면 재건축을 좀 밀어줘야 되는 느낌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겉은 색깔이 다른데 속은 또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진다. 민주당에서 구청장 17곳을 승리를 했지만 연임된 데가 중요하고 빠진 데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연임 부분을 잘 찾아야 된다. 연임된 구청장에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모든 구청장들이 첫 하자마자 인수위원회 제일 먼저 내는 게 재건축 사업하기 위해 TF 만들어요. 우리 관내의 재건축 사업은 내가 챙기겠다. 본인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겨요. 자, 12명의 연임이 됐어요. 그래서 찾기 쉬우라고 연임을 표시해놨어요. 서초, 송파, 강동, 광진, 중구, 양천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광진과 양천이 중요하다. 자, 관악구로, 강서, 은평, 성북, 중랑 중에서 구로, 강서가 중요하다. 자, 우리는 여기는 관악인데 관악은 어디? 신림이 남아있죠, 신림이.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 왜? 신림 앞에 뭐가 있어서? 여기 안 나왔죠. 동작이 초심인데, 동작의 노량진 뉴타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과 신림 뉴타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구역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관악구의 개발보다는 동작구 개발이 훨씬 쉬운 건, 동작구는 두 가지 개발을,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개발을 같이 해요.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지주택이 성공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게 동작구입니다. 그 동작구는 지주택 전담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류삼영이 그 구청장이 경찰 출신이고 조사에 능하신 분이라 그런 것들이 빠르죠. 그리고 동작 경찰서가 그래서 긴장을 하죠. 근데 동작 경찰서랑 뭐 그 일대가 다 노량진 뉴타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세지고 구청이 지금 장승배기로 옮겼는데 장승배기 역이 서부선이 앞에 쓰는 환승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라 동작구는 노량진 뉴타운이 힘을 많이 들고 그래서 장승배기 바로 앞에 이번에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비싸지만 두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볼 때 연임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 색깔은 다르지만 그 지속성의 힘을 발휘하는 건 광진, 그리고 양천, 구로, 강서를 중심으로 보고 관악과 은평 이런 데 삼선 개념이라서 마무리 짓는 단계. 성북 중랑은 빼고 중랑은 어차피 모아타운이라서 별거 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모아타운이 많아서 여기는 그냥 서울시장 그대로 간다. 그래서 체크할 것은 요 네 군데가 가장 빠르게 변화한다. 색깔도 딱 나눠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 보시면 광진만 빼놓고는 양천, 구로, 강선 다 어느 쪽인 거예요? 서남권이에요, 서남권. 서남권. 빠진 두 곳과 강서, 양천, 이런 데. 관악, 뭐 이런 데. 그러면 서남권 대개조 개발 계획이 서울시에서 하나가 있었고, 강북 전성시대 2.0이 있어요. 둘 중에 뭐는 좀 더 낫겠다? 서남권은 낫다. 그래서 우리가 강북 2.0은 약간 서울시에서 그걸 막 미는 거는 약간 허황될 수 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왜? 여기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김들이 강하다는 거죠. 왜? 이 지역을 지나가는 지하철을 하나 뚫으면 노원에서 가는 이런 걸 뚫으면 돈은 누가 부담해요? 자치구별로 부담해요. 거기에 서울시가 예산을 내려줘야 돼, 일부를. 그런데 나머지 요런 데는 어떻게 돼요? 서울시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내려줘도 흔쾌히 되지만 여기는 잘못하면 돈만 주고 걷어들이기 어려운 형편이 될 수 있으니 그거를 구분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서남권 쪽이 이 서울시 정책에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영등포 동작은 색깔이 바뀌었지만 재건축을 뽑았던 민심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겉과 속이 다르지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동작은 어떻다? 경찰 출신이라 약간 꺼리짐직하고
그렇죠? 비리를 다 대충 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등포 쪽으로 어떻다 좀 괜찮다. 왜? 영등포는 유일하게 성동구처럼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도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송파나 영등포를 동일 날개로 보는 게 이게 가장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큰다. 그래서 영등포, 양천, 강서 쪽이 훨씬 더 유망한데 강서가 그나마 똑같은 경찰 출신이지만 유해요. 이 청장급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강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서울시에서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아까 서남권 대개조 개발 그리고 강북 2.0 이 사업 중에 서남권 대개조 개발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원래 노후도시 특별법을 적용하는 거야. 노후한 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 노후도시 중에는 서남권이 있어. 그 서남권 중에 노후도시 특별법을 적용해서 막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다? 가등, 목방, 가양동, 등촌동, 목동, 방화동인 거야. 그 목동은 양천이 들어왔어. 그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강서구에 있어, 강서구에. 근데 거기는 누가 해야 돼? 서울시가 택지 개발을 했던 곳인 거야. SH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SH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SH가 애매해. 예, 좀 이따 그 SH도 볼 겁니다. 구청장은 정치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세요.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하려고 해. 우리 아까 색깔은 다르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좀 더 많이 따질 수 있는 애들은 그나마 영등포 정도, 강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뭐 이 중랑구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대문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동구는 안 하죠. 이미 많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고 동작이 좀 묘하고. 그러니까 영등포 강서는 양천과 더불어서 한 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성이 가장 높은 그런 부분이. 이쪽에서는 시장이 달라도 추진하는 방향성이 비슷하다. 계속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요 라인들 전부 다 이 도심, 그다음에 이쪽은 강남, 여기는 뭐 서남권 이 두 가지가 삼각형이 우리나라의 도시 기본 계획의 서울의 기본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 축에 해당되는 이런 라인들은 충분히 승부가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선 이후에 포인트가 세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런 부분들인 거예요. 음,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을 진행을 해야 돼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돈과 추진력과 협상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남권이 괜찮아지는 지역인데 과연 거기를 밀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과 그걸 민다고 하면 누가 밀 것이냐 이런 부분들 밀 수 있는 그 힘들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선 이후에 지역 분석 포인트는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